중년 부인 유수키는 남편의 도박빚을 잔뜩 지고 별거에 들어가 원룸으로 이사가서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나이 어린 건달 병철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수키는 10년 연상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다. 의류 매장이 2개로 늘어나면서 남편의 권유로 한 매장을 맡는다. 골프복 매장이라서 둔 남자 매니저 수찬의 유혹으로 투자 사업을 한다. 순진했던 결혼 20년 차의 주부 수키는 주식과 도박에 빠져든 백수찬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깡통 계좌 5개 구절을 들면서 모두 6억 원의 빚을 진다. 수찬과 사귀는 줄로만 알고 있는 남편은 대부분 오해를 했고 수키는 조용한 성격 탓에 변명을 하지 않는다. 둘은 본격적인 별거에 들어간다. 시내의 한복층 원룸에 사는 수키에게 어느 날 찾아온 뜻밖의 사건. 시내에 위치한 19층짜리 고층 오피스텔, 번화가이자 로데오 거리가 있는 이곳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 각종 유흥 음식점이 많은 이 오피스텔이 유난히 곱고 조용한 주부 타입의 여인이 항상 혼자 조용히 살아간다. 전기 동력선 문제로 각 층마다 돌아가며 대책회의를 한다. 오늘은 이사 온 지 3개월째 된 유수키의 방에서 열리는 날이다. 오, 아줌마, 올만이네. 네. 안병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이 거칠고 위, 아래가 없는 젊은 놈이다. 벌써부터 이놈은 반팔티를 입고 다니는데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 그려져 있다. 인상도 좋지 않고 층원 사람들 모두가 싫어하지만 지금처럼 완력이 필요한 때에는 잘 써먹는다. 의외로 의협심도 있는 녀석이다. 놀라운 건 이놈은 지금 결혼 3년 차라는 사실이다. 아휴.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안 사장. 모인 10명의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오피스텔 관리사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받으면서 전력 승합도 해주지 않아 정전이 자주 된다는 사실에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도 관리실은 꿈쩍을 안 한다. 모여서 무언가 결과치를 얻으려는 사람들과 달리 집안 이곳저곳을 휘휘돌면서 건들거리는 병철, 안기는 걱정 마. 내가 내일 한번 내려가 볼게. 누구한테든 반말로 짓거리는 병철. 야, 병철아. 할 수 있겠어? 얘들도 만만치 않을 건데? 만만치 않긴, 뭐가? 하하. 나 누군지 잊었어? 알지, 우리야 알지. 근데 이게 참 진도가 안 나가니 말이야. 하루만 기다려봐. 내가 내일 해결할게. 아니다 전화 줘봐. 차와 다과를 준비하는 유수키. 병철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건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스피커 폰으로 한다. 신호음이 울리자 곧바로 전화를 받는다. 어우, 올 소장님. 나 병철이야 소장. 아, 네네. 사장님. 어이, 소장. 이거 이러다 당신 송장 되겠던데? 예. 아이고 사장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니깐 힘을 써보라고. 없으면 꿔줄게. 예. 아이고 큰일 날 말씀을. 누구한테 큰일이 난다는 거야?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웃음이 사라진 안병철 고개를 숙이고 눈이 째지기 시작한다. 서슬이 퍼런 눈빛으로 스피커폰에 대고 야 이놈아. 그럼 난 큰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나는 그냥 놀아주는 작은 볼일로 생각했구나. 관리사 용역사는 떼거지라 큰일로 보이는 거냐? 아이코. 사장님 무슨 말씀을? 내 얘기가 그거잖아. 빙빙 돌리지 말고 딱 얘기해. 맞지? 사장님, 저도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라서. 심부름. 그럼 내 심부름도 해. 내일 한전 애들 불러. 그리고 말대로 9만짜리로 교체해. 야, 듣고 있냐? 사장님, 9만짜리면 돈이 3억이에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3억. 이놈아 그동안 2000세대에 한 달에 1만원씩만 띵까먹었어도 11년이면 26억이야. 이 새끼야 어쩔 줄 몰라 하는 소장. 사장님,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루면 제가 일단 내일 은행에 알아보고 본사에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예. 야, 내 딸내미 대학엔 잘 다니냐? 존나 잘 빠졌더라? 아이고 사장님. 아무 때나 말만 해. 내가 알바 시켜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병철. 모두들 병철의 옛 시절의 모습을 본다. 전직 프로권투 선수였던 병철은 한때 한시를 호령하던 전국구 건달이었는데 마약 사건으로 엉키면서 조직에서 명퇴한다. 지금은 관리하던 룸살롱 에이스와 결혼했고 자신은 오피스컬 부킹 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푼기대의 사람들은 한시름 덜고 수다를 떤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려고 들어간 병철은 샤워부스 위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샤워 후 손빨래를 하고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 그 순간 화장실 앞에서 초초하게 기다리는 수키. 수키는 나오는 병철을 보자 얼굴이 붉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들 나간다. 마지막에 병철을 붙잡는 유수키. 모두들 나간 후에 아줌마, 나한테 볼 일 있어? 주세요. 뭘? 아시잖아요. 주세요. 아니 뭘. 거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달라고요. 거기 어디? 제 속옷 거기에 넣으셨잖아요. 직접 꺼내봐. 그럼. 유수키는 흥분한 나머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얼굴이 창백해진 유수키를 벽에 몰아세우는 안병철. 아줌마, 지금 뭘 만진 거요? 시방. 그게 제 속옷이 화장실에. 아니, 아줌니가 실성을 했네. 죄송합니다. 덜덜. 죄송합니다. 사장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다. 웃음을 참고 있는 안병철은 벽에 달라붙은 유수키를 핑곗김에 바짝 몰아붙이는 병철. 왜 이러세요? 죄송하다고요. 더 몰아붙이면 울 것 같았다. 안병철은 웃으며 애교 섞인 말투로 떠든다. 그럼 오늘 술 한잔 사줘. 네. 한국말 몰러? 미안하면 나 술 한잔 사달라고. 그래요. 네네. 그제서야 빠져나가는 유수키 천당과 지옥을 다녀온 기분이다. 수키는 다시 상을 정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요. 준비할게요. 유수키는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숨어 지내다시피 살아온 수키에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원룸 오피스텔에서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기에 수키는 결국 천정 높이가 낮은 복층 침실 2층에 올라가서 바지와 양말을 신고 내려온다. 가요. 수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본 병철은 웃는다. 매일매일 지겹도록 구둥신의 미녀들만 보던 그로서는 청바지에 흰 양말, 그리고 헐렁한 니트티를 입고 나서는 유수키가 그저 신기한 기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줌마 옷이 그게 다야? 네. 아줌마, 옷장 어디야? 네. 왜요? 또. 이리 와봐. 수키의 손을 처음 잡는다. 그리고 1층 서랍문을 열면서 뒤진다. 아무리 보아도 하얀 면티와 청바지만 수북했다. 아줌마, 배고파. 아니요, 아직은. 나와. 그럼 자신을 병철이 좋아하는지를 모른 채로 끌려나가서 백화점에서 옷 몇 벌과 구두를 얻어 신는다. 이제서야 수키는 이 나이 어린 사내가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병철은 오피스텔로 들어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야, 니거 뭐시냐? 이토로 안주 하나 만들어 보내그라. 거식이 뭐시냐? 배고프니께 만나는 것도 좀 주고 윈저 17년 새벽만 보내그라. 1901호야. 배달을 어디로 시켰길래 양주가 와요? 그냥 드셔. 아줌니. 쇼핑백 한 보따리를 들고 들어온다. 2인승 접이식 식탁에 앉은 거구 병철. 유수키는 왠지 밀려오는 부담이 버겁다. 저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거 뭐시냐? 아까 그거 있잖아요. 껌정이, 그거 입어봐. 지금요? 아니 그럼 그 꼴 보기 싫어 사줬는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요? 휴. 참. 무슨 조화속인지
한쪽 어깨에만 끈이 걸린 제법 야한 원피스, 무릎 윗선으로 바짝 올라오는 검은 원피스에 검정 하이힐을 신고는 어색해한다. 그리고 곧이어 검정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커다란 쟁반에 룸살롱식 안주에 양주를 두고 간다. 얼어버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유수키를 바라보고 나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주는 삼촌들. 그렇게 두 사람의 어색한 밀월은 시작이 된다.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는 안병철, 병철의 이야기에 푹 빠지는 유수키, 술 한 병이 동이 나자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유수키. 그런 수키를 안아서 바로 옆 소파로 옮긴다. 아줌마. 네. 이리 와봐. 또 왜 그래요? 수키도 이내 모든 걸 포기한 듯 했다. 어린 나이 병철은 덩치만 큰 사내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다. 그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시간은 단지 술 한 잔의 그런 것이 아니라 수키를 오래도록 두고 보았던 병철은 계획대로 오늘 수키를 만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병철이 수키를 가진 게 아니라 수키가 젊은 건달 유부남 안병철을 가진 듯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은 참 가난했어요. 어릴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만물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며 물건을 파셨죠. 덕분에 전 어린 동생들을 홀로 돌보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언니 배고파. 나 달걀 먹고 싶단 말이야.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에 아직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건 늘 곤욕이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때가 되면 들어와서 동생들 씻겨야지, 밥 챙겨줘야지. 거기다 늦게 돌아오는 아빠 밥도 챙겨야지. 하루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또 일찍 들어갈 거지? 그럴 거면 그냥 빠져. 같이 놀다가 먼저 가는 애 있으면 김 빠진단 말이야. 아니거든. 나 오늘 끝까지 놀 거거든. 그동안 꾹 참은 게 폭발했고 전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놀았어요. 덕분에 아빠가 준 한 달치 용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말았죠. 집에 돌아갔더니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넌 맞이가 돼서 동생들을 쫄쫄 굶기면 되겠어? 오늘 하루만 그런 거야. 하루든 이틀이든 내가 일하고 피곤한데 애들 밥까지 차려줘야겠냐고. 왜 아빠가 차려주면 안 되는데? 뭐? 아빠가 부모잖아. 나도 자식이야. 나도 얘들이랑 똑같다고. 근데 왜 얘들 치닥거리는 나 혼자 해야 돼?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내가 돈 벌잖아. 그 돈으로 너 학교도 다니는 거고. 돈이라곤 쥐꼬리만큼 주면서.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날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는 바람에 갈만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틀도 못 가 집으로 가보니 동생들이 절 보며 우는 겁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 누나, 내가 미안해. 가지마. 그렇게 동생들을 양쪽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 TV 옆에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용돈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빠의 만물상 수입은 많지 않았고 우리 집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더더구나 갈수록 만물상 장사가 어려워진 건지 아빠는 집에 오는 날이 점차 줄었고 우리의 생활비마저 주지 못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생활비가 없는데 용돈이 어디 있겠어요. 전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동생들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놀기를 거부했죠.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쟤네 아빠 죽었대. 그래서 쟤가 돈 번다는데? 돈 한 푼 없는 게 우리랑 논다고 할 때부터 에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좀 꺼지라니까. 자꾸 쫓아다녀서. 그러거나 말거나 전 꾸역꾸역 그 말을 못 들은 척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어떨 땐 둘 다 쥐어받고 싶다가도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서러워서 엉엉 울곤 했죠.
결국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졸업할 즈음 전 반에서 왕따였어요. 이렇게 학교에 다녀봤자 친구들한테 무시나 당하겠구나 싶었고, 이럴 시간에 나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동생들 배부르게 먹여보자 싶었죠. 처음엔 너무 어리다고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받아줘서 일한 첫 식당은 주기로 한 돈의 10분의 1도 주지 않았죠. 이게 뭐예요? 받기로 한 돈보다 한참 적은데. 원래 어린애들은 일을 잘못해서 다 주진 않아. 그래도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내가 챙겨주는 거야. 가서 용돈이나 해. 저 용돈 아니고 생활비 버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사장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너 가출 청소년이니? 그러나 그때 전 눈에 도끼가 득실득실하던 17살이었습니다. 가장 청소년이거든요. 결국 그 식당을 관둔 뒤 다시 일을 구해야 했어요. 그동안 일한 시간이 아깝고 돈을 적게 받은 게 억울해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죠. 전 그 나이에 이미 세상의 쓴맛을 다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한 식당도 시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며 그랬죠. 너 같은 어린애를 써준 걸 고마워해야지. 받기 싫으면 관둬. 내 돈 내놔요. 이게 왜 네 돈이야? 내 돈이지. 내가 일한 돈 내놓으라고요.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돈을 떼먹히고 갖은 욕설을 다 듣다가 더는 못해먹겠다 싶던 차에 마지막으로 일한 식당이 있습니다. 일을 시켜주겠다고 오라기에 또 뻔한 소리를 듣겠구나 생각하며 갔죠. 제가 일한 식당 주인들은 하나같이 왜 어린애가 돈을 버느냐고 물었거든요. 처음엔 하도 일이 안 구해주니까 제 사정을 구구절절 말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그냥 벌고 싶어서 번다고 했죠. 구구절절 말해봤자 제 월급을 제대로 준 사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니? 그러나 마지막으로 간 식당 사장님의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저 온종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지 않겠어? 전 젊어서 쌩쌩해요. 하라는 일은 다 할 테니까 1급으로 주세요. 하도 돈을 떼었더니 저도 나름 살궁리했던 거죠. 싫다고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말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나도 골치 아프게 월급 계산 안 하고 좋지 뭐.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미 여러 식당을 거쳐온 터라 손이 좀 빨랐어요. 서빙이며 설거지까지 척척 해냈고 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사장님보다 더 빠르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돈을 받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덜 줬어? 이상하네. 딱 맞게 줬는데. 그 순간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저 일하고 돈 제대로 받은 거 처음이에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멀뚱멀뚱 보다가 계산대 옆에 있던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주시더라고요. 일찍이 세상 사는 법을 알았으니 점점 더 괜찮아질 거야. 내일도 올 거지? 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 여기 평생 다닐 거예요. 그렇게 전 그 식당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덕분에 제 동생들에게 점점 더 맛있는 걸 사 먹일 수 있었어요. 용돈도 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전 2년째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식당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어느 날 돈 받은 건 어디에 쓰고 있냐고 물으시기에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고 생활비로 쓴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 돈을 다 쓰고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절반, 아니 3분의 1이라도 저금해. 저금이요? 너 중졸이잖아.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라도 남겨야 할 거 아니야. 적금 들라면 남은 반찬이며 식재료도 다 싸주시는데 적금을 안 들 수가 있어야죠. 제가 적금 들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턴 쌀도 나눠주시고 생활비 아끼라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동생들 여기 와서 밥 먹으라고 해.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동생들의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보내준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매번 챙겨주시면서도 월급 또한 칼같이 주셨습니다. 사장님과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사장님께 두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어요.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방황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절 처음 봤을 때 방황하던 둘째 아들을 보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네 눈빛이 얼마나 표독하던지 여기저기서 치이고 와서 상처난 고양이 새끼 같더라고. 딱 봐도 일당을 떼먹혔는지 1급으로 달라는데 에휴 그러나 했지. 근데 이젠 저도 월급으로 받잖아요. 너더러 뭐라는 거 아니야. 네 등쳐먹은 그 인간들이 문제지. 그러던 어느 날부터 사장님의 장남이 자꾸 식당에 들르더라고요. 우리 장남이 어쩐 일이야? 저녁 먹으러 왔어?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그냥 간다더니. 아니 뭐 밥도 좀 얻어먹고 엄마 일도 도울까 해서. 됐어. 여기 와서 밥이나 먹고 일찍 들어가서 쉬어. 그러나 그는 밥을 먹은 뒤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고 일을 마친 뒤 청소까지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가던 절 불러 세우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줄까요? 갑자기요? 왜요? 아니 길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수년을 혼자 다니던 길인데 뜬금없이 어둡다며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전 대답 없이 먼저 걸었고 그 뒤를 그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가면서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설마 나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야 눈치챘어요? 말도 안 돼. 사장님 아시면 기절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알겠죠?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어두워진 얼굴로 절 불러 앉히셨어요. 우리 애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예? 결혼이요? 사장님, 저희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제가 저한테 좋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너 직원으론 정말 아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걱정 마세요. 저 진짜 안 만나요. 제가 거절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하긴 내가 많이 부족하지 싶다가도 날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결국 동정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후로도 사장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큰아들인 장남은 또 저를 보러 온 건지 문 앞에서 쫓겨나는 걸 봤죠. 당장 못 가? 쟨 너한테 관심도 없다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엄마, 나 사실 저 사람 좋아한 지 꽤 됐어. 나도 엄마가 이럴까봐 오래 망설인 거라고.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어떡해. 두 모자의 대화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 식당으로 신부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엔 참 착한 사람 같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맹인이더라고요. 사장님은 당황한 눈치가 역력했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뭘 하겠다고? 결혼이요.
사장님은 둘째 아들의 의족과 신부감에 눈을 번갈아가며 봤어요. 사장님의 마음을 읽은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볼게. 사장님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손님이 다 빠지자 가게 문을 닫기도 전에 깡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퇴근하려다 말고 그 앞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겁도 없지. 저 애들을 어쩌면 좋니. 아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자작을 하는 사장님의 소주를 빼앗아 잔을 채워드렸어요. 제가 잔만 채워드리고 술은 입에 대지 않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넌 한잔 안 해? 아, 저 요즘 밤에 공부해요. 검정고시 치러서 고등학교는 졸업하려고요. 술 마시면 공부 못 하잖아요. 사장님은 그런절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너 내 맏며느리 할래? 네? 큰애가 네가 너무 좋대. 둘째가 맹인 며느리 데려오는 걸 보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 너만 한 애만 데리고 왔어도 뭐가 아쉬웠을까 싶으면서 내가 반대해서 섭섭했지? 안 섭섭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해해요. 제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큰애가 며칠째 병가 쓰고 방에 들어누워만 있어. 사실 난 독하게 모른 척 하려고 했거든. 근데 실은 며칠째 널 유심히 보고 있었어. 이미 내 새끼 같은 네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어떤가. 괜히 좋았던 사이만 틀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은 다리 아픈 동생도 평생 돌봐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늘 가족이란 짐을 얹고 살았던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이런 우리 집도 괜찮겠어? 이젠 맹인 동서까지 생길 텐데도. 아휴 나도 주책이다. 나도 참 간사하지.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그냥 너한테 내 며느리 하라고 하고 싶어. 나랑 같이 감당해 달라고. 그 순간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게요. 그렇게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사장님은 제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물론 시동생도 결혼해 저에겐 동서도 생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리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강남 아파트를 동서에게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 로펌입니다. 잠깐 와주셔야겠는데요. 그렇게 간 로펌에서 변호사가 저에게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로펌 대표가 저를 향해 깍듯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한밭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일명 현장 식당이라고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어머니, 왜 하필 한밭집이에요? 지금 운영하는 식당도 잘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식당 수입이 예전만 못해. 요즘 우리 식당 주변에 으리으리한 식당이 좀 생기니 그 식당들은 유명한 가맹점이어서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만 몰려가. 근데 한밭집은 나처럼 식당 일에 잔뼈 굵은 사람밖에 못하거든. 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결국 시어머니와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결정을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여자 둘이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하겠다고? 공사 현장이 자칫 얼마나 위험한데 당신은 내가 벌어주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럼 어머니는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지금 있는 식당은 어쩌고? 다 드신대. 그래서 당신이 결국 돕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니 혼자 하게 둬? 차라리 그렇게 둬야 포기하시지 않겠어?
호기는 무슨, 벌써 계약까지 마치셨던데. 뭐? 내가 안 한다고 해도 혼자 하실 거야. 차라리 내가 같이 하다가 정 힘들면 어머니 설득해서 그만두게 할게. 결국 남편은 고부간의 의기투합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함께 한밭집 운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는 시어머니의 예상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 둘이 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사람을 좀 더 뽑는 건 어때요? 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지금까진 잘했잖아. 인건비 더 들면 남는 거 없어. 저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그즈음 전 첫째 아이를 막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에겐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죠. 가뜩이나 한밭집 일을 못마땅히 하는데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면 당장 관두라고 난리를 칠 것 같았거든요. 뭐 정말이야? 아이고, 그럼 몸을 조심해야겠네. 다른 건 괜찮은데 배달이 좀 힘들었어요. 배달 그건 내가 할게. 아휴,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공사 현장 배달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칫 균형이라도 잃으시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내가 배달은 못 시키지. 공사 현장이다 보니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인부들도 좀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이 필요했어요. 저는 배달도 도울 겸 설거지라도 할 보조를 뽑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긴 저희 시어머니 저랑 둘이 동업에 가깝게 한밭집을 운영하면서도 저에겐 딱 월급만 주시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섭섭해서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한밭집 같이 하자고 하신 거요. 동업하자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동업이지. 근데 전 왜 월급만 받아요? 아니 그럼 한밭집 시작할 때 돈은 내가 다 댔는데 너한테 반을 줘야 하니? 그땐 그 말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배달 다녀올게요. 전 차마 시어머니에게 배달을 맡길 순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오시더라고요. 아유, 됐어. 내가 갈게, 내가. 어머니, 제가 갈게요. 저 괜찮아요. 너 어제도 배 당겼잖아. 내가 갈게. 이리 줘.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을 빼앗아 가셨고 결국 전 쟁반을 머리에 인 채 공사 현장을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네. 그러나 한밭집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식당에 남아 준비해둔 밥과 반찬을 열심히 나르는데 젊은 남자 인부가 식당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어요.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있던 전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인부를 따라가 보니 시어머니는 다리가 뒤로 꺾인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기 119는 불렀어요? 그럼요, 아까 불렀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지금 당장 좀 와줘. 피투성이가 된 시어머니를 보다가 결국 저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받으신 거야? 다리가 너무 심하게 꺾여 있었어. 다리는 괜찮으셔? 의식은? 남편에게 묻는데 잘 참고 있던 남편이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다리 절단했어. 뭐? 그냥 두면 썩는다고. 한시라도 빨리 잘라야 한다고. 남편은 쏟아지는 눈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고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다리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이제 막 끼어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 부름에도 시어머니를 저를 보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사람 하나 더 고용하자고 했던 말. 이제야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미련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둘째 놈 다리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이 지경이 되다니. 아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잖아요. 열심히 살면 뭐해. 이제 내가 침일 뿐인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존재만으로도 저한텐 빛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알았다. 그런데 우리 한밭집은 어쩌지? 제가 해볼게요. 아휴, 너도 곧 배도 부를 텐데. 사실 그때까지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이 사람 사실 유산했어요. 너무 놀랐나 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뭐 유산? 아이고. 내가 사람을 더 뽑았어야 됐어. 아유. 아이는 다시 가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저 한밭집은 제가 운영해 볼게요. 아휴, 한밭집은 무슨. 네 몸부터 추스려야지. 저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다. 그냥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번에 치료를 받는 사이 저는 홀로 한밭집에 복귀했습니다. 유산하고 아직 몸이 힘든 때였지만 주저앉아 있기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하루아침에 내 몸에서 사라진 태아와 다리를 잃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남편까지.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한밭집을 운영하는 걸 반대했죠. 그냥 이참에 접자. 어떻게 자리를 잡은 건데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어머니 다 먹여 살리면 되잖아. 당신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야. 거기에다 우리 아기라도 태어나봐. 그런 건 아기가 태어나고 걱정을 해. 당신 지금처럼 이랬다간 또 유산하고 말 거라고. 다음엔 내가 잘 관리할게. 솔직히 나 요즘엔 우리 엄마가 미워. 어릴 때도 악착같이 돈만 버는 엄마가 싫었다고. 학교에 한번 오시길 하나, 소풍 때 도시락 한 번을 제대로 싸주나. 식당 하면서도 자식들 밥은 늘 식당에서 먹던 거, 소풍 때도 식당에서 먹던 거. 진짜 어린 마음에 정말로 싫었지만 뭐 덕분에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산 건 사실이니까 이해했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엄마 한밭집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결국 욕심내다가 다리만 잃은 거 아니냐고. 당신은 진짜 배부르게 자란 티가 나네. 뭐? 돈 걱정 없이 산 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축복이야. 그것도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게 해줬다면 어머니는 뼈가 갈리게 일했을 거라고. 왜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남편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늘 돈 걱정만 하며 살았어. 그래서 어머니가 한밭집 하자고 했을 때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어. 의사 말 들었잖아. 어머니 뼈가 많이 약했다고. 공사 현장에서도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신 것도 아닌데 뼈가 약해서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게 신경까지 잘렸다고 그랬잖아. 그거 당신이랑 서방님이 그 뼈 갉아먹고 자란 거라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미워? 그럼 난 우리 아버지를 미친 듯이 미워해야겠네. 우리 아버진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줬으니까. 어디 그뿐이야? 내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 것도 전부 다 내 몫이었지. 누가 더 불쌍한가 한번 나하고 해볼까? 미안해. 난 그냥 우리 아기도 잃고 엄마까지 다리도 잃으니까 그냥 슬퍼서. 전 그런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그건 나도 미안해. 근데 나도 슬퍼.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되지만 당신 키워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잖아. 어머니는 더 슬플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남편도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밭집 일에 매진하는 사이 병원엔 동서가 와 있었어요. 물론 맹인인 동서가 할 수 있는 간병은 많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물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따라 마실게. 그럼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오기만 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 좀 그만 오라고 해. 아야, 보는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왜요? 아니 뭘 자꾸 갖다 준다는데 내가 다리가 이러니까 일단 알겠다곤 했지만 걔가 유리물병 들고 오는데 아이고 나 지릴 뻔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참게 되더라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내가 누워서 오줌 싸면 그것도 걔가 치워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내가 꾹 하고 참았지. 전 박장대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건 힘들 것 같아 결국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대신 전 한밭집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딱 월급일이기에 은근히 기대하며 통장 잔고를 확인한 그때였습니다. 뭐야? 어떻게 보고 다시 봐도 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저라지만 그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죠.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한밭집 제가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왜 월급이 똑같아요? 그럼 뭘 어떻게 줘야 하는데 직원도 고용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것보단 못해도 나 너랑 똑같이 가져가는데? 네? 나 너랑 똑같이 월급 가져간다고. 나도 나한테 딱 정해진 월급만 준다. 그날 처음 한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나라고 뭐 더 가져갈 건 또 뭐 있니? 한 사람만큼 일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다리가 그렇게 된 후 저는 2명의 직원을 고용했어요. 저도 다시 임신 준비를 해야 했고 아무래도 배달까지 하려면 일손은 2은 더 있어야겠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죠. 그래, 내가 이번 일 겪어보니 줄 수 있는 인건비까지 아껴봤자 남는 건 이 꼴뿐이더라. 감사해요. 사실 남편이랑 약속했거든요. 2명을 더 고용하겠다는 건 제가 남편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조건이 아니라면 한밭집 일을 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누구보다 절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수용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월급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어머니를 구두쇠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얼마나 구두쇠였는지를 깨닫게 됐죠. 시어머니는 추락을 통해 다리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몸이 쇠약해지셨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죠.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죠.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건 둘째내 주려고. 네? 네 동서가 몸이 약하잖아. 서방님도 아니고 동서를 주시겠단 거예요? 서방님도 아닌 동서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주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걸 동서에게 주겠다는 말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덕에 돈 벌어서 동생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비싼 강남 아파트를 저랑 남편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동선애한테 주신다는 건 솔직히 좀 섭섭해요. 그렇게 섭섭하냐? 네, 저한텐 죽어라 이래도 월급만 주시던 분이 늘 동서한텐 후하시잖아요. 결국 동서한테 간병 안 받으신다고 해서 간병비도 제가 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도 저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한텐 상의도 없이 그냥 동서애를 주겠다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힘이 하나 없는 손으로 이불 속을 더듬거리더니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 죽거든. 여기 찾아가 봐. 시어머니가 주신 것은 땡땡 법무법인 박 변호사란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누군데요? 나 죽으면 가봐. 시어머니는 그저 찾아가 보라고만 하셨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강남 아파트를 남긴 걸 안 동서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걸 왜 저한테 주셨을까요? 우리 남편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선 시어머니 생전에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서방님 면전에 대고 제가 말하긴 뭐해서 전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수 씨가 믿을만하다고 하셨어요. 저 녀석은 어릴 때 너무 사고를 치고 다녀서 못 믿으시겠다고. 형, 너 사고 치고 다닌 건 사실이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나저나 엄마한테 강남 아파트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 그럼에도 시동생 부부는 은근히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으니 기쁘지 않을 수밖에요. 솔직히 전 두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두 사람에게 잘된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너무하셨다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저희 이거 반으로 나눠요. 그래 형,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어머니께서 우리 앞으로 남기셨어도 상속법상 재산 분할은 반반이잖아요. 시동생 부부의 말에 남편이 절 보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말씀인데 차마 거역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섭섭한 것도 그냥 제 욕심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동선에 주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반을 달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 점에 있어선 저보다 남편이 더 하겠다 싶긴 했죠. 난 그냥 어머니 말씀에 따랐으면 좋겠어. 물론 당신만 섭섭하지 않다면. 남편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도 괜찮아. 어머니가 너희 걱정해서 남겨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살아. 그러나 동서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니, 설마 이제 저희랑 안 보실 건 아니죠? 예? 그럼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면 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남 아파트 갖는 것보다 형님이랑 아주버니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도 형이랑 형수가 섭섭해서 우리 안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형수님이 분기마다 반찬이랑 김치, 쌀 보내주시지. 늘 우리 불러서 밥 주시지. 형수님은 나한테 엄마 다음으로 엄마 같은 분이란 말이야. 저도요. 저희 친정엄마 다음으로 엄마 같은 분이세요. 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안 섭섭해하면 되잖아. 동서랑 서방님이 강남 아파트 갖는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틀어질 일 없으니까 걱정 좀 마세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섭섭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결국 시어머니가 주신 땡땡 법무법인 박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대체 왜 만나라고 하시는 거지? 정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이라도 하라고 소개해 주신 건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전 한밭집에서 일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도 했고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번 계약만 끝나면 한밭집 일은 그만하라고 또다시 절 설득했죠. 차라리 자리 좋은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거 차리는 건 어때? 난 그런 거 체질에 안 맞아.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식당에서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나한테 식당은 인생의 전부야. 그럼 번화가에서 한식을 팔아. 당신도 음식 잘하잖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뜻을 따라줄 생각은 없었는데요. 남편의 마지막 말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나 한밭집만 생각하면 엄마 추락한 날이랑 우리 아기 잃은 것만 생각나. 결국 우리 엄마 추락 이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잖아. 당신은 그런 현장을 보고도 괜찮아? 물론 안 괜찮지. 그렇지만 나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 계약 기간도 남아있으니까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했지. 그러다 당신까지 엄마처럼 되면 난 못 살 거야. 여보, 그럴 일 없어. 그날도 내가 배달 갔으면 괜찮았을 거야. 내가 임신했단 말을 하지 말걸. 그럼 내가 계속 배달을 했을 텐데. 결국 전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한밭집 계약 기간까지만 할게. 나도 어머니 그렇게 되신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마워. 내 마음 알아줘서. 응, 알아.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 한밭집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정신이 좀 없었어요. 계약이 끝날 즈음 재계약 제안을 받았죠. 돈도 전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도 퇴직금도 주고 다른 식당도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한밭집을 관둔다는 소문을 듣곤 전에 어머니 가게 근처 사장님들도 연락을 주셨어요. 전에 가게 자리 리모델링해서 엄청 좋아졌어. 새 나왔던데 다시 장사해보는 거 어때? 가게 없어지고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했었거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다시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고 예전처럼 재밌게 지내자고. 사장님들 모두 어머니의 장례식장에도 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대신 밥 많이 주셔야 돼요. 저는 완곡히 거절한 뒤 모든 장사를 일단 마쳤어요. 임신 계획도 세우고 바쁘게 지냈는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희 이사했어요.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동서가 시어머니가 남긴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미안. 내가 신경 좀 썼어야 했는데 장사 정리하고 어쩌느라 바빴어. 형님이 왜 미안하세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죄송하죠. 어머니 생전에도 장사 한 번도 못 돕고. 괜찮아. 나라고 뭐 공짜로 도왔나. 월급도 받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밭집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저는 동선의 집들이 날짜를 잡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휑하더라고요. 매일 공사 현장에서 북적거리는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관둔 탓도 있었고 저와 남편만 유산을 못 받았다는 생각에 또다시 허무한 기분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간 바빠서 처리 못한 은행 일 좀 처리하자 그러면서 지갑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지갑 안쪽에 어머님께서 주셨던 땡땡 로펌 박 변호사의 명함이 있더라고요. 전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 듣고 연락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이름과 나이를 말하자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왜 연락을 안 주시나 했습니다. 로펌으로 시간 될 때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며칠 뒤 저는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자꾸 돌아가신 시어머니만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에게 남겨주신 건 한 밭집뿐이었지만 또 시동생 부부를 가엾게 여기신 마음도 모르겠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 밭집을 운영하며 돈을 꽤 번 상태였고 시어머니 덕에 배운 게 있었으니 뭐라도 해먹고 살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사정이 또 다르잖아요. 로펌에 도착한 전 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곧 대표님도 오실 겁니다. 여기 로펌 대표님이요? 왜요? 그때 마침 로펌 대표가 들어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원래 단골 고객님의 비밀 유언장을 공개할 땐 로펌 대표가 동반 참석합니다. 행여나 과정에서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비밀 유언장이요? 네, 저희 단골 고객님께서 며느님 앞으로 비밀 유언장을 하나 남기셨어요. 이건 남편 되시는 큰 아드님이나 둘째 아드님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상당히 어리둥절했어요. 왜요? 왜 저만... 저도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제 며느님의 동의를 받고 열어보면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로펌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박 변호사는 저에게 어머니가 남기셨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 의아해하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제 표정을 본 로펌 대표도 가까이 와서 서류를 확인하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한 로펌 대표가 저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였고 박 변호사 역시 따라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저희 로펌 대고객이십니다. 전 얼떨떨해서 시어머니가 남기셨던 비밀 유언장을 보고 또 봤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의 정체는 건물 증여에 대한 공증이었습니다. 건물 증여 처리 역시 이 로펌에 맡기셨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강남에 있는 건물이네요. 박 변호사는 바로 건물을 검색해 시세를 알아보더라고요. 네, 강남에 있는 건물 맞고요. 현재 시세가 89억으로 나오네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건물을 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네, 월세만 받으셔도 편하게 사시겠는데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미 은행부터 주요 프랜차이즈 임대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대표는 서류 안쪽에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역시 시어머니가 쓰신 것으로 공증받은 편지입니다. 전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남기셨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야, 널 만난 이후로 내가 외롭지가 않았다. 평생 아들 두 놈 키우느라 혼자 세상을 사는 기분이었는데 널 만나고 네가 내 며느리가 된 후로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았어. 너에게 남기는 강남 건물은 아주 오래전에 내 시아버지가 주신 건물이야. 위치는 강남이었어도 전엔 지하 1층을 포함해 3층짜리 별거 없는 건물이었는데 주변에서 리모델링을 해보라기에 열심히 식당 운영해서 모은 돈으로 어렵게 리모델링을 했더니 건물 값어치가 훌쩍 오르더라고. 거기에 유명한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월세를 받으니까 돈이 더 잘 모이기 시작했어. 한밭집 하면서 수익이 많이 늘면선 아예 증축을 해버렸지. 그랬더니 그 값어치가 10배는 뛰지 뭐니? 그래서 한밭집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 한동안 건물 월세 받던 게 리모델링 하느라 뚝 끊기니까
아휴, 괜히 마음이 조급하더라고. 결국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게 습관 때문에 내가 너만 고생시켰다. 이 건물은 비밀리에 너한테 남기는 거야. 큰아들이 알면 작은아들도 알게 될 텐데 그냥 이거 네가 가져. 한밭집 같이 하자고 해놓고 내가 월급만 줘서 섭섭했지. 난 네가 돈 때문에 변하지 않길 바랬단다. 돈은 내가 모아줄 테니까 평소처럼 근면성실하게 살길 바래서 그랬지. 결국 내 건 다 네 거니까 당장은 좀 섭섭해도 나중에 날아주려니 했었어. 아기도 다시 잘 갖고 니들 편안하게 살면서 둘째네도 종종 들여다 봐줘. 걔들 몸 불편하잖아. 그리고 너한테 내 평생의 짐을 남기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히 눈을 감는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큰 며느리야. 넌 하늘이 보내준 내 딸이었다. 그동안 나랑 지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결국 로펌 대표와 박 변호사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생애 2번째로 만난 엄마를 잃은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섭섭함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만약 건물을 남겨주신 걸 미리 알았다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한밭집 운영도 잘 마무리하지 못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선고와는 참 놀랍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동선에 집들이가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오기로 했고 저는 먼저 가서 동서를 좀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이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커? 동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 둘이 해도 버겁겠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어찌저찌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세를 줄 걸 그랬나 봐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동선의 전셋집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잖아. 네, 맞아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일하는 분을 불러야겠다. 내가 불러줄게. 그런데 또 눈이 안 보이는 동서다 보니 혼자 일하는 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동서는 저에게 팔짱을 낀 뒤 복도 끝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방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이 2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이래요. 동서가 열어보란 방문을 열어보니 안방인가 싶게 방이 진짜 좋더라고요. 우와, 이게 부부 침실이야? 너무 좋다. 옆방도 2개나 더 있어요. 우리 동선에도 어서 아기 낳아야겠네. 형님. 응? 사실 저희는 아이 안 낳으려고요. 뭐? 왜? 저는 눈도 안 보이고 신랑은 다리가 저렇고 아이 낳아도 저희 부부가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서방님이 잘 보이고 동서가 몸이 건강하잖아. 저 이미 중절 수술 받았어요. 뭐? 남편이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했어요.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아유, 못 살아.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둘이 편히 살라고 아파트도 주신 건데.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정말? 네, 잘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끼리 재밌게 살라고 형님이 종종 들여다봐 주실 거라고요. 동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저에게 제안하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제가 형님 아이 낳고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어떡하면 좋아. 동서가 이세 계획이 없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미리 알려줬으면 나라도 말렸을 텐데. 형님,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저희 방은 저 반대쪽 복도라 방에서 하는 얘기도 전혀 안 들려요. 동서, 저희 둘이 여기 살려니까 너무 쓸쓸해요. 남편하고도 얘기했는데 남편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형님이랑 아주버니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희 할 일도 다 알아서 하고요. 저 진짜 힘들게 이번에 임용고시 붙었어요. 어머, 진짜? 너무 잘 됐다. 동서가 맹인이긴 했어도 사범대를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오랜 시간 임용고시에 합격을 못하고 있었어요. 전 너무 좋아서 동서를 끌어안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 동서네와 합가했습니다. 물론 건물도 남편과 공동 명의로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내느라 살던 집도 처분했고 모든 게 순리처럼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같이 살고 있어서 한 번씩 아이들 맡기고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덕분에 육아 스트레스를 종종 해소하며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시어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시겠죠? 저는 오늘도 그리운 마음 반, 행복한 마음 반으로 우리 대식구들과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